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5월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역사입니다. 다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래도 41년 전 광주의 정신은 2021년 미얀마 시민들의 이 세 손가락 항쟁에 배어들어 숨을 쉬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의 공식 기념식부터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이 시민을 참혹하게 구타하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1980년 광주.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지만 다시 일어난 시민들. 이 땅에 찬란한 민주의 꽃을 피울 그날까지 우리 모두 총궐기합시다. 제41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당시 광주의 5월을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 군부의 탄압에 신음하는 미얀마를 비롯해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계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존경도 하고 자랑스러우고 너무 감사도 하고 우리도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 시민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계엄군에게도 진실과 화해를 위해 용기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기념식은 김 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참석 인사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들의 5월은 지난 시간 동안 왜곡을 당하는 등 굴곡의 시간을 지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5월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5.18 직전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성회의 현장 육성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 열사의 가열찬 외침은 당시 광주를 적시던 민주화의 목마름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엔 이른바 엘리트 대학생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여고생부터 라디오 가게 주인까지 민주화를 향한 열망 하나로 대오에 합류했습니다. 5.18을 사흘 앞둔 5월 15일 뜨거웠던 광주의 육성을 홍진선 PD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 학생들이 정문을 뚫고 나갑니다. 같이 두고 같이 산다 좋다 좋다 무릎 꿇고 살기로 나서도 죽기로 남는다. 그리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성사시킨 민족 민주화 성회. 국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영이 나가지고 지옥소임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집회를 진행했던 주인공은 23살의 전남대 학생 문석환 씨입니다. 옛날 목소리구만. 젊은 날 품었던 비장했던 각오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어도 좋다. 다음 날에도 민주화 성회는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이번에는 평범한 광주의 시민들이 스스럼 없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광주시 사구 서일동 81번지에서 라디오방을 하고 있는 일개 시민으로서 오늘 내 자식과 같고 내 형제와 같고 내 손자와 같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의의 말씀을 안에 있었는 것이 자식 같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목소리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네가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영스럽게 생각한다. 시민들의 응원은 자발적이었고 열렬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햇빛을 마시며 코로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대학생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했던 당일, 한 여고생은 선생님께 남기는 글을 전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제자들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 또 우리는 이런 모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화 성회에 참가했던 또 다른 청년은 이제 5.18을 기록하는 관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학생기자가 담아낸 이 육성 테이프는 5.18 기록관에 전달됐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 날 일어나가지고 5월 27일 날 끝난 게 아니고 이미 14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낡은 테이프에 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날 광주의 함성은 41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 했던 광주 시민들, 그 저항을 재판에 넘겨서 절도나 방화 같은 범죄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도 있지만 판사에 따라서 또 법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죄인의 딱지를 벗지 못한 시민도 많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전남대 2학년이던 임종수 씨. 5.18 민주화 운동이 있던 그해 12월, 동료 4명과 함께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신군부 국가폭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병력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 행위가 결국 5.18의 학살, 시민 학살을 불러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전원이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임 씨도 2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정부는 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며 임 씨 등을 5.18 민주유공자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씨 등은 방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5.18과의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19살이던 이창희 씨. 시민군으로서 전남도청 사수에 참여했다가 미리 써놓은 유서가 발각돼 붙잡혔습니다. 여태껏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마약성 8대 정도 맞고 자죠.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약들이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당시 신군부는 이 씨에게 계엄법 위반과 소유죄 외에도 조사 도중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도주죄를 추가했습니다. 이 씨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3년 전 재심을 청구했는데 계엄법과 소유죄에 대해선 받아들여졌지만 도주에 대한 재심은 거부됐습니다. 제가 있다면은 광주에서 태어난 죄다 이 말이다. 이거죠. 현행 5.18 특별법은 특별 재심 청구 대상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갈취나 절도, 방화 같은 형사범죄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반 범죄로 병합되거나 경합 재판을 받으셨던, 그래서 유죄를 받으셨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상당수 피해자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형사사건을 죄목으로 덮어씌운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심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전두환 씨는 법원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진작에 박탈됐고 지금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5.18에 사과 않는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보니 이걸 지우기 위한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선명한 커다란 기념석비 위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노란색 철거 딱지를 붙입니다.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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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석비는 1984년 기념관 개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방문을 계기로 설치됐습니다. 당시 심었던 나무 표지석에도 전두환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의 이름을 지워달라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촉구해왔습니다. 학살자의 기념비가
불안 듯이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을 이유로 전두환 기념비의 철거를 미뤄왔습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야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예산을 핑계로 또다시 미룰 경우 시민모금 운동을 벌여서라도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살자인 전두환의 기념희호석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이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인천 송도에 있는 흑륜사 정토원의 전두환 글씨 연판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해 철거됐습니다.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에서도 전두환의 아호 이래를 딴 공원 명칭을 바꾸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던 공원은 2007년 이래공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14년째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죽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명칭을 좀 반드시 바꾸자는 의지로 저희 지역에 있는 10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합천구는 최근 요구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이틀 전 또 부실급식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직접 찍은 급식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부실 조사에 따른 엉터리 해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밥에 빨간 국물, 볶은 김치와 김. 계룡대 예하부대 격리자에게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제보가 올라오자 국방부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일 실제로 배급된 급식이라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정량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부실급식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반박 자료로 공개한 사진 속 도시락은 1인 격리자 8명에게 지급됐던 급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집단 격리자 100여 명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 문제의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군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한 조사에 성급한 반박까지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병사들은 군이 제보자를 찾기 위해 제보 사진 속 파란 이불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부실급식의 원인이 납품 비리 때문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기사들이 정해진 수량을 하차하지 않고 일정량은 다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부실급식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육군의 한 부대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격리 중이던 병사 수십 명을 부대 내 작업에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단장이 시찰을 온다면서 잔디를 심으라고 한 건데요. 군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부대입니다. 얼마 전 부대 내 작전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주변 경사면에 장병들을 동원해 잔디를 심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물렁침이나 소사가 쓸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 진지공사 때 떼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부대 측은 휴가에서 복귀해 격리 중이던 병사들까지 작업에 전원 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작업에 투입된 격리 병사는 40여 명.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2주 격리하도록 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땡볕에서 일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안 썼고 일부 간부들과 격리 병사들이 한데 뒤섞여 작업했습니다. 병사들은 당시 간부들이 사단장이 곧 부대를 방문하는데 작업을 빨리 끝내려면 격리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간부는 잔디 씨앗을 사다 놨는데 그걸 심으면 사단장이 올 때까지 안 자라기 때문에 이미 자란 잔디를 옮겨 심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단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격리자 동원은 육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고 보니 국방부 수칙과 별개로 육군만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격리자도 제한적으로 부대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별도 지침을 만들었던 겁니다. 분리를 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지침들을 좀 기형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는 감염 예방의 목적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철원 육군부대에서 격리병사를 포함해 27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그동안 군에선 89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에 미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날인 21일에 백악관에서 열리는데 회담 직후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배터리 생산 기업도 방문합니다. 가장 큰 관심 아무래도 백신 외교겠죠. MBC 취재 결과 이번 방미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제약업체들과 최대 5건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제약업체인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상대로 최대 5건의 백신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5건 가운데 2건은 국내 제약업체와의 계약이고 3건은 우리 정부가 체결 당사자로 참여하는 양해각서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와는 3건의 협의가 성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위탁 계약을 맺고 국립보건연구원은 mRNA 등 백신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눈에 띄는 건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 우리 정부와의 양해각서인데 모더나의 생산시설 투자, 즉 백신 공장의 국내 설립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모더나 간의 협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바백스와는 모두 2건의 계약 또는 협약이 추진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 기술 이전을 연장하는 계약에 더해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까지 3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협약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5건 모두 백신 추가 물량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백신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신 자체 생산과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약과 양해각서들이 모두 체결되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가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 여러 협의가 진행 중이고 문 대통령이 협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에게서만 발견됐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지역으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던 종사자들이 감염이 됐고 이들로부터 다시 2차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검역소, 인도 등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와 이들에 대한 격리 치료를 담당하던 검역소 직원 등 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검역소 직원과 직원의 동료, 지인 등 8명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변이가 국내 지역으로 전파된 첫 사례입니다.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격리 치료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감염됐고 소규모로 2차 전파가 있어서 방역당국은 검역소 직원이 어떤 경로로 인도 변이에 감염됐고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됐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영국과 남아공 변이 감염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롭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47명, 유전자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비율은 27%, 3명당 1명에 육박합니다. 이번 주에 26.8%인데 언제든지 변이 검출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8명으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을 통한 개별 접촉 감염 비율이 46%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도 이어져 서울 강동구의 한 노래방에선 일주일 동안 41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인근 노래방 13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소는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우며 확진자 중 일부는 증상 발현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거리 두기를 지키고 비대면 종교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감염을 피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가족 6명이 확진이 됐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70대 할아버지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가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순천의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유일하게 76세 할아버지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달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 집에서 일어났으니까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안전하게 지금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안전해지지 않았냐. 지난달 9일 충북 괴산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 2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통성기도에는 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여기 이제 창문을 다 막고 모두 이제 완전히 산밀 환경으로 밀폐, 밀집, 밀접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교인 중 백신 접종을 받았던 1명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요양원의 백신 예방 효과는 92%에 달했고 11명이 집단 감염된 성남 중원구의 요양병원에선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진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로는 추가해가지고 추적 관리해야 될 시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100%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혈전 증상을 보이다 숨진 50대 경찰관 사례는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한 케이스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외 접종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혈전증이 여러 건 있었지만 조사 결과 백신과 상관없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혈전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경제지 기사입니다. 제목은 K백신 개발 태도 해외 다 뺏길 판, 불만 쌓일 대로 쌓였다. 내용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서 백신을 생산해도 개발비를 대준 해외로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현재 국내 백신 제조업체 가운데 임상시험이라도 시작한 데는 총 5곳입니다. 지금까지 34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는데요. 그런데 이 중 한 업체가 인도네시아 제약업체와 백신 1,000만 회분을 우선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업체가 임상 3상 비용을 대주는 조건입니다. 신문은 우리 백신 업체들이 이렇게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제약사 등에 백신을 가장 먼저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백신 제조업체들은 바로 부인합니다. 국내 공급과 해외 공급 계약은 별도로 진행하는 데다 국내에서 임상을 거쳤고 우리 정부 지원금도 받았기 때문에 백신을 해외에 다 빼앗기는 건 가능성 0%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급한데 해외에 먼저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에 공급해야 된다고 되겠죠. 또 지원금을 냈다고 해서 혹은 지원금에 비례해서 백신을 먼저 공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 승인이 먼저 나서 당장 쓰겠다는 나라에 먼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먼저 국산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 국내에 가장 먼저 공급할 거라는 게 제약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예, 금전적인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줘서 빨리 품목 허가가 나는 쪽으로 일단 출시할 수 있겠죠. 정부 입장도 알아봤는데요. 아직 계약할 단계가 아닐 뿐이지 국내 백신 공급 상황과 국내 백신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우리 제약사들과 선계약을 맺을 방침입니다. 개발에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만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K백신은 아직 임상 1, 2차 단계입니다. 백신 개발이 실패하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백신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일부 한의원들이 호텔 같은 병실을 차려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이른바 입원 바캉스를 즐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환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시설에서 푹 쉬다 가고 한의원은 보험사로부터 두둑한 병실료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일부 한의원의 상수를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서 있는 차량 뒤로 다른 차 한 대가 와서 멈추고 이걸 못 본 앞차가 후진을 하다 뒷차를 박공합니다. 두 차량 모두 부서지거나 깨진 곳 없는 경미한 사고. 하지만 뒷차 탑승자 4명은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으로 갔고 열흘 가까운 치료 끝에 앞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지 하고 검색해봤거든요. 메인에 교통사고 이런 걸 잘해주는, 치료 잘해주는 그런 한의원이다. 이렇게 광고가 배너가 막 뜨더라고요. 지난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총 1조 1천억 원. 5년 새 3배 넘게 늘어 양방 진료비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났단 말을 꺼내자마자 입원할 건지부터 묻습니다. 왔는데요, 아침에. 네.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나요? 또 다른 한의원도 교통사고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입원 얘기부터 꺼냅니다. 돈 걱정은 말라고도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운전자 대부분은 대인담보 무제한에 가입한 상태로 진단서 없이 통증만 호소해도 모든 치료비가 보험 처리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걸 파고드는 건 한의원의 럭셔리 마케팅. 은은한 조명 아래 넷플릭스가 나오는 대형 TV와 안마의자, 고성능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에 냉장고까지. 호텔 뺨치는 병실을 내세워 입원을 유도합니다.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 치료 총 2번 들어갔을 거고. 보험 되면은 금액은 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다인실을 없애고 상급 병실로 개조하는 한의원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이 10개 이하인 한의원은 일반 병실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1, 2인실로만 딱 10개까지 병상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지출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일반 병원이 33만 8천 원인 반면 한의원은 85만 6천 원으로 2.5배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은 합의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보험사들은 한의원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으로 가면 합의에 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 어느 정도 합의금을 보충을 해서 지급을 하고 퇴원을 시키는. 최근엔 이런 빈틈을 파고든 입원실 네트워크도 등장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가 한의원 성장 동력이라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회비를 받고 한의원을 모집해 입원실 공사와 홍보 등을 해주는 겁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호텔 바캉스가 아니라 입원 바캉스를 한번 구현해보자. 작년 4분기 한의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경상 환자 상급 병실료는 32억 8천여만 원으로 2억 8천만 원에 그친 일반 의원을 압도하며 급증하는 추세. 이런 보험금 지출은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상급 병실 마케팅은 일부의 문제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경상 환자 진료비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한 국립대 무용학과의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무용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예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제자의 이름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마침 해당 교수는 무용협회 이사장 출마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소송은 제자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무용협회에 난데없이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고소인은 얼마 전 신입 회원이 된 한 국립대 무용과 출신의 학생들. 이사장을 뽑는 총회에 선거권을 달라며 협회를 고소한 겁니다. 최소한 회원으로서 1년을 활동을 해야지만 선거권이 주어져요. 소장이 날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저도 조금 당황을 하긴 했죠. 그런데 정작 해당 학생은 고소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조금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사무실도 모르고 변호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무용협회 가입을 권유했던 교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해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제자들을 회원에 가입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선거권 소송까지 한 겁니다. 아예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이 소송도 제자 3명의 명의로 냈습니다. 한 학생은 원치 않은 소송이었지만 교수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별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 화를 내셨는데 저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해당 교수는 지난 1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제가 무용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무용계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였으나 입후보하지 못하였습니다. 1년치 회비 3만 6천 원을 미납해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제자들에게 고소하라고 권유한 건 맞지만 스스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걸 예정이니 누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는지 찍어달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한국무용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교수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허민우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를 받던 중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꼴망파는 1987년도부터 동인천 일대에서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중심으로 이권에 개입한 폭력 조직입니다. 지난 2017년 경찰이 꼴망파를 일망타진했는데 당시 허 씨는 조직원으로 적발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관리감독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조직을 탈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허민우는 과거에 행동을 했던 거고 2010년도요. 그 이후에는 교포 활동을 안 했던 걸로 확인했었고 병풍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직접 폭행한 게 아니라 위력까지만 했던 거기 때문에 대신 허민우는 지난해부터 2023년 2월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은 집중, 주요, 일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되는데 주요 등급이었던 허민우는 작년 6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 등급이어도 법무부 규정상 주기적으로 직접 만나 면담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대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통신 지도에 그쳤습니다. 주거지를 이전한 적 없느냐, 다른 사람하고 문제 행위가 없었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공범하고 혹시 연락된 것이 있느냐, 통신지도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잔혹한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더라도 앞으로는 대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수입 김치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했죠. 그 결과 식중독균이 있는 중국산 김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국내에 그대로 유통이 될 뻔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속에서 윗옷을 벗은 남성이 배추를 마구 휘젓는 동영상. 중국산 김치의 제조 현장이라며 지난 3월 공개된 이 동영상을 계기로 불안감이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평택 수입식품검사소 보세창고. 검사소 직원들이 중국산 김치 박스를 뜯어 색과 냄새를 확인한 뒤 검사에 쓸 김치를 꺼냅니다. 저희가 무작위 때는 삐져서 처분을 해서. 이렇게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15개 제품에서 복통, 설사, 두통 등을 유발하는 여신이아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흙이나 물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치에는 마늘, 생강, 무 등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어 위생관리가 잘못되는 경우 여신이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김치를 수입한 업체 측은 현지 업체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중국을 한 달이면 2-3회 차례를 들어가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식중독균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는 통관 과정에서 반송,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식중독균인 여신이아는 수입 김치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면서 이번에 검사 항목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식중독균이 들어간 중국산 김치가 국내 급식소와 식당 등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신이아 균뿐 아니라 중국산 절임 배추 2개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를 쓴 게 확인됐고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한 건에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수입 김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이 탄 차량에 돌을 던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웃 주민이었는데 평소에도 과격한 행동으로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 남성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운전석을 향해 30cm는 돼 보이는 돌덩이를 던집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돌로 한 번 더 내리쳤고 차량 앞유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를 부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겨냥해갖고 때렸는데 저거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와갖고 한 건데 저거 그 사람하고 뭐 자기가 나쁘다든지 뭐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 차량을 2차례 내리치고 항의하는 주인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인근에 사는 50대 후반의 주민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바로 전날에도 인근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드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도 과격한 행동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얼씬을 못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고 아주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하죠. 경찰은 이 씨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 사실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한 후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 앞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지만 오늘도 역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씨 자택 대문 앞에 학살자를 처벌하라고 쓰인 팻말을 붙입니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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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자 전두환이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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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김남주 시인의 시를 대문에 붙였고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는 대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랑받고 자라야 했었던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과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계엄군의 증언을 언급하며 시민에게 총을 쏜 장병들도 사과했는데 왜 책임자는 묵묵부답이냐며 분노했습니다. 벌써 41년입니다. 이제는 광주의 진실을 명명백백 반드시 밝혀내고 이 학살자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현장에선 작은 소란도 있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전두환을 찬양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난입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만세! 전두환 대통령 각하 사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집회가 이어졌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부착한 팻말은 집회가 끝난 뒤 경찰이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4월 9일 미얀마 남부 도시 바고에선 반군부 시위에 나섰던 82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0년 오늘 광주만큼이나 잔혹했던 바고 학살 사건인데요. 그 처참한 현장에서 현지 언론인들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영상을 MBC에 보내왔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군경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사냥하듯 총을 쏴댔습니다. 하루 동안 숨진 시민이 무려 82명. 이른바 바고 학살 사건입니다. 이 40대 가장도 나흘 만에 상처투성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극은 바고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80년) 광주만큼이나 잔혹한 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인들. 하지만 광주처럼 외부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미스 미얀마. 군부가 반역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태국에서 도피 중이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They are more dangerous than me because they are in Myanmar and their life is like their life can be lost every time, anytime, something like that. 민주주의를 이미 경험한 미얀마의 이 30대들은 너나 없이 소셜미디어로 시위 소식을 알립니다. online တွေပေါ်မှာလာရေးရည်လည်းအများကြီးပဲအဲ့လိုစစ်ကြောရေးတဲ့ရောက်လို့ရှင်နေအယိုးတွေကိုမောင်မှာစမ်းကြမယ်စမ်းပြမယ် 이들에게 5.18 광주는 곧 희망입니다. 미얀마 유학생 샤샤는 한국 땅에서나마 매주 일요일 거리로 나섭니다. 그런 그를 안아주는 사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인 5월 어머니들입니다. 41년 전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미얀마인들의 투쟁을 오늘 밤 PD 수첩에서 조명합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유일하게 승리한 바둑이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네 번째 대국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오늘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바둑 한 판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린 건지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3연패 끝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78번째 수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이자 유일한 대국.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둔 그 바둑 기보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경매에 붙였습니다. 오늘 경매가 끝났는데 62더리움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시세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입니다. 기보 파일로 만들 때 쓰인 기술은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디지털 파일은 무한정 복제가 가능합니다.
복사본과 원본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와 복제가 불가능한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낙찰된 파일은 이세돌 구단이 직접 인정한 유일한 기보인 셈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MBC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IT 업계 종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세돌의 기보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가상화폐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투자한 거에 또 볼 거 아니에요. 이세돌 구단이 내놓은 이렇게 돼가지고 2억 5천 낙찰했다. 제가 이제 암호화폐 자산들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쓰고. NFT 투자 열풍은 거셉니다. 지난 3월에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국의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선수 카드도 이제 동영상 파일로 NFT를 달고 나오는데 한 장에 최고 2억 3천만 원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예술품 거래 시장이라고 반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해도 원본과 사본 간의 차이가 없는 디지털 파일이 이렇게 비싼 건 거품이라는 겁니다. NFT라고 하는 건 그냥 전자적인 등기 권리증 같은 건데 디지털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복제가 쉬워서 희소성이 없거든요. 작품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넘어 예술 작품까지 뻗어나간 블록체인 기술. 이 투기 열풍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의 영역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관할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임 씨가 피웠던 전자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없어서 애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종편 방송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가수 임영웅 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없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은 임 씨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고 임 씨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임영웅 씨가 피운 게 액상에 니코틴 성분이 없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담배나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등을 피웠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임 씨가 피운 무니코틴 전자담배와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해당 구청 측은 구체적으로 무니코틴임을 알리는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니코틴 함량을 떠나서 실내에서 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주의하지 않았나. 분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글쎄요. 법이 그렇다는데 그럴 수 있나요?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금연구역 내에선 피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명 임영웅법을 제정하자는 민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니코틴은 저도 펴봤지만 증기 뿜는 거예요, 증기. 이게 인체에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한 반응입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흡연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담배 기구에서 그 연기가 공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농도는 높을 수 있는데 기존의 담배와는 다르게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국회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 등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률상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담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효율적인 규제책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오늘 광주에는 여야 지도부 그리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여들어 각자 해석한 5.18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5.18을 소재로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5.18 41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선 여야 지도부. 주먹밥 회동을 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로
5월 광주 정신을 기리면서도 광주 민심을 파고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두고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 개정하자고 한 반면 5.18 정신을 3.1운동 4.19 이념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 전문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11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과거 당 관련 인사들의 5.18 망언 사과에 여전히 공을 들였습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광주에 총출동했습니다. 정세균, 이재명 등 여권 주자들은 2021년 광주 정신은 미진한 개혁을 잘 실천하는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염원이라거나 광주 학살의 주체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저마다 호남의 적통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 범죄가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근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의 잇단 광주행으로 서진 전략을 펴는 국민의힘과 중도 확장을 노리는 국민의당 등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5.18 정신을 훼손했다거나 내로남불은 5.18 정신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역사의 과거와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잇는 5.18 정신을 우리 후대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광주 방문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엽기적인 폭행과 학대가 발생한 뒤 경찰이 지역 서당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피해 사례 수십 건을 확인했고 가해 학생에 이어서 서당의 훈장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하동 서당의 폭행 피해는 끔찍했습니다. 가해 학생 3명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넣고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16살 가해 여학생 1명에 이어 해당 서당의 훈장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 훈장은 아이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법원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동 서당에서 학교 폭력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경찰과 하동군, 하동교육청은 지난달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였고 모두 44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초유로 손바닥 한 대 맞았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답변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29건은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해당 서당의 훈장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확인된 또 다른 서당의 관계자를 불러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서당 2곳에는 지금도 50여 명의 학생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관세청 아래 한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직원들한테는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청사를 짓느라 17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도심 한복판의 텅 빈 건물.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사입니다.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전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관평원은 세종시로 이전할 대상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대전에서 이 세종으로 가는 것은 근거에 어떤 문제는 없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땅을 살 돈 55억 원을 포함해 청사 건립비 171억 원도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관여했습니다. 관세청 쪽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결국 관평원은 대전에 그대로 남게 됐고 신청사의 관리권도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은 세종시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더라도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세종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새만금 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도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2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나라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MBC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우리 정부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다른 나라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백신은 2천만 회분. 모두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천만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을 안 한 백신이라 쓰지도 않는 백신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이젠 확실히 백신이 남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외교를 먼저 시작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There's a lot of talk about Russia and China influencing the world with vaccines. We will not use our vaccines to secure favors from other countries. 이번 발표에서 백신을 어느 나라에 보낼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 협의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발표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언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앞당겨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자 계획을 짜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따로 얘기해준 만큼 한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백신을 요청한 나라가 많아서 분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번 발표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백신 스와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국 등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노사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경영계, 여기에 노동계는 OECD랑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올해 협상은 특히나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사는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음식 슈퍼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실제 노동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여론전은 이미 장외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아시아가 아니라 OECD 국가와 비교해야 한다며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한계 상황이란 자체 설문을 게시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내수가 회복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이었습니다. 첫 2년은 10%대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2년은 1에서 2%대 인상에 그치면서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인상률인 7.4%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선임의 항의에 불참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2021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오늘도 전투기 공습과 로켓포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의 시작은 하마스의 로켓이었지만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내쫓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7년 만에 최악의 충돌이 벌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도시 기바지브. 얼마 전 수영장에 테니스 코트까지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This is the view you have. It's a brand new building. Beautiful.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roperty, please give me a call.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개발된 주거 지역입니다. 국제법상으론 엄연히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유대인들이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이래 무력으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절 유대인들이 샀던 땅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You are stealing my house. And if I don't steal it, someone else is going to steal it. No one is allowed to steal it. 지난 5, 6년 사이 서안지구에 정착한 이스라엘인의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정착촌은 마치 요새처럼 8m 높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팔레스타인 마을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هسه هذا اليهودي بيجي دغري بيخلعها بالباقر بيخلعها برميها بده يمسح التاريخ تبعه. 심지어 동예루살렘 셰이크자라 지역에선 땅을 뺏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اليهود ما غيروا رايهم، استراتيجيتهم هي بدهم يخلوا الفلسطينيين بدوروا على طريقه اللي يخلوا الفلسطينيين فيها.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에 억눌렸던 팔레스타인의 불만은 라마단 기간 이스라엘 경찰이 사원까지 점령하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7년 전 50일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보복 공습.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인 사상자에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했지만 양측은 아직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오늘 5.18 기념식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어요. 네, 올해는 여야가 아무 잡음 없이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네. 5.18을 대표하는 추모곡이지만 정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부르기 시작해서 보수 정권이 금지할 때까지를 먼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회원들이 이런데 반대하니까. 네, 이런 보수 정권들의 재창 거부는 5.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부 들어서는 보수 정당 태도가 조금 바뀌지 않았던가요? 네, 문재인 정부 첫 해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재창을 거부했습니다. 2017년 당시 5.18 기념식 모습 보시죠.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랜 시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또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네, 하지만 재창 거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니까 자유한국당은 2018년부터는 다시 임의리언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5.18 두고서 이제 막말, 망언이 또 나왔어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2년 전 국회 공청회에서 쏟아졌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죠. 그렇죠. 그때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불러내라! 자, 변합시다. 빨리 뛰고 나가. 네, 5.18 망언 3인방으로 불린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 징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렇게 광주에서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이랬던 국민의힘이 최근에는 좀 광주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작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 사과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광주 방문 그리고 반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 때문인지 5.18 전야제에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처음으로 초대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변화를 두고서 이제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대선용 보여주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광주 출신인 조우석 의원의 말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이라든가 이종명 의원이라든가 김술래 의원 등등이 망언들을 쭉 했지만 아직도 그 부분들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춘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종명, 김술래 전 의원부터 정리하라는 건데요. 네. 뭐 후속 조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 풋살리그에서 벌어진 난투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겠지만 많은 풋살 선수들이 유소년 축구 지도자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풋살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형광색 상의를 입은 A 선수의 날아차기에 상대 선수가 나동그라집니다. 양팀 선수들이 몰려나오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B 선수는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A 선수는 주저앉은 상대의 손을 일부러 밟는 듯한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폭력에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팀 제천 FS는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리고 폭력에 가담한 3명을 자체 영구 제명했습니다. 몇 번, 1000번 선수들 잘못이 맞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죠. 하지만 이 선수들의 도를 넘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B 선수는 당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복귀했고 A 선수는 2013년 심판을 위협해 제명됐다가 2016년 생활체육 통합 과정에서 복귀가 허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비슷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싸움을 걸거나 이러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풋살 하는 사람은 다 저래 약간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요. 특히 풋살리그 출전 선수 대다수가 이 간판을 걸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 어린 선수들에게 미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풋살 팀들 자체가 지도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팀들이나 선수들이나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풋살 연맹이 오는 21일 공정위를 열 예정인 가운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축구협회 산하의 어떤 종목, 어떤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삼성의 복덩이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19살 이승현 선수가 신인답지 않은 투구로 팀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LG전 8회 말 한 점 차로 끌려가던 삼성 마운드에 앳된 얼굴의 투수가 올라섭니다. 1군 데뷔 첫 등판에 나서는 이승현 루키입니다. 최고 구속 151km의 직구에 낙차 큰 커브로 연이어 삼진을 잡아내면서 1이닝 무실점. 만 19살 신인의 강렬한 데뷔전에 선배들이 더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공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기아에 이유리 선수나 좋은 선수도 있는데 그쪽에 전혀 버금가지 않는 좋은 선수 같습니다. 좀 설렌다고 해야 되나? 관중들 앞에서 이제 공 던질 수 있다는 좋았어요. 그런 거 쫄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상적인 투구 덕에 1군에 잔류한 이승현은 어제 한 점 차 승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수에게 배짱 좋게 직구만 5개를 뿌린 끝에 삼진을 잡아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강민호 선배님 사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직구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직구도 괜찮았어가지고 오늘 자신 있어가지고. 고교 시절 이의리, 김진욱과 함께 특급 좌완 3인방으로 불린 이승현. 데뷔는 동기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단 2번의 등판만에 삼성 불펜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조바심 내긴 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운동 열심히 했어요.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언젠간 시즌 15승, 1점대 방어율의 선발이 목표라는 이승현. 거침없는 패기 하나만으로도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변 시선 신경 안 쓰고 신인답게 제 공 그냥 시원시원하게 던지겠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축구 포항의 임상엽 선수가 전반 26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 1호 해트트릭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간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일찍이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내륙 지방에서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바다 안개가 들어오는 이 서해안 지방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이 안개가 흩어지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 공기가 서늘하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 아침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미세먼지가 약간 쌓이다 말겠고요. 낮에는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서울 14도, 춘천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다시 비구름이 다가오겠는데요. 비는 목요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주로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때셨습니다. 5월 1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